안녕하세요. 세상에는 기이한 일도 많고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참 기가 찬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인생이 참 고달프다고 말할 만큼의 수준이니 어떤 사연이 있나 궁금하기도 하실 거예요. 우선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좀 늦게 결혼을 한 편이었어요.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남편을 만났고 그냥 반듯해 보이는 무슨 일을 하던 여유로워 보이는 성품이 멋있어 보여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는 딸, 아들 두 자녀를 낳고 보통의 가정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은 총각 시절 붙어 다니던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었고 저도 회사를 다니다가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때부터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했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나 집안에서 크게 써야 하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사고 이후였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남편은 늘 차로 출퇴근을 했었는데 퇴근 후 회식을 하고 온다던 남편은 그날 집으로 오지 못하고 병원으로 퇴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본인 혼자 병원으로 가면 다행인데 남편은 본인도 다쳤지만 술에 취해 운전을 하는 바람에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을 쳐서 결국에는 숨을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집에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때도 인사불성이 되어 병원에 누워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 피해자 가족들은 저를 알아보고는 저에게 달려 이리저리 흔들며 소리를 쳤죠. 내 딸 살려내! 내 딸 얼른 살려내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나한테 어떤 딸인데? 남편의 차에 받친 사람은 젊은 여성이었고 그 여자는 차에 치인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자신의 딸을 잃은 슬픔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비통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판단이 서질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용서를 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크게 무너져 있었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만한 힘을 잃은 상태였어요. 결국에는 남편은 그날 이후 사망 선고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3년의 복역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원래는 더 오래 있어야 하는 거였는데 제가 저희 집에 모아두었던 재산과 집까지 다 팔아서 모든 재산을 동원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가져다 주면서 합의를 구했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3년을 저는 남편 없이 홀로 아이 둘을 키워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해서 어떻게 직장을 구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결혼 후 7년간 일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이와 그 경력으로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것도 무리였습니다. 하루하루 고민을 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을 하던 중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친정엄마에게 연락이 왔어요. 예, 현지야, 너 일은 구했니? 아니, 엄마, 어디 식당 일이라도 좀 구해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 어디서 피죽도 못 끓여 먹게 생겼어. 네, 맞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다른 회사로는 들어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접고 일단 식당에서 일을 할 생각으로 여기저기 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워낙 체구가 작고 말랐던 저를 써주는 곳은 없었죠. 정말 그때는 조금의 희망도 제 삶에서 보기가 힘들었어요. 집에서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고 있고 저는 겨우겨우 남아있는 쌀로 하루를 버티면서 살았죠.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가난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때문이라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죠. 그때 마침 엄마에게 전화가 온 거였어요. 예, 그러지 말고 내 식당으로 들어와.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이모가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나가겠대. 안 그래도 너 불러다 일 좀 시키려고 했었는데 마침 잘 됐지 뭐. 네가 그 자리 대신 들어와서 엄마 좀 도와. 저는 엄마의 결정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는 제가 식당 일을 하는 게 끔찍하게 싫다며 늘 저에게는 식당에는 나오지도 말고
집에서 공부만 하라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수모를 겪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기 때문에 저도 엄마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더 악착같이 공부를 했던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식은 부모 팔자 못 끊어내는 건지 저는 결국에는 엄마의 권유로 엄마 식당으로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늘 공부만 하던 저였기 때문에 몸을 쓰며 하는 일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혼나면서 일을 했었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나 싶을 만큼 식당 일을 하며 모질게 저에게 대하는 엄마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식당 일을 마치고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퇴근했는데 마침 아이들 저녁거리로 주기 위해 그날 팔고 남은 뼈다귀국을 챙겨오지 않은 것을 알고는 다시 식당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불이 꺼져 있는 식당에 주방에만 불이 켜진 채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우는 소리의 주인공은 엄마였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저희 친정엄마가 세상 안쓰럽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혼자서 울고 있어요? 현지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귀해서 내가 널 참 귀하게 키운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너를 너무 귀하게만 키워서 나 때문에 늦게 고생을 시작하는 것 같다. 미안하다. 엄마는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차라리 어렸을 때 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고생 좀 시킬걸. 그럼 이런 일도 네가 안 겪었을 거 아니야. 그럼 좀 덜 힘들었을 거 아니야. 놀랍게도 엄마는 저 때문에 울고 계셨고 제가 어렸을 때 하지 않은 고생으로 인해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는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나 진짜 괜찮아. 내가 오히려 공부한다고 엄마 신경도 못 썼던 못난 딸이었지. 근데 이렇게 고생해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어렵게 나 키웠는지 알겠어. 그러니 나는 자업자득인 거야. 엄마 탓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오늘 나 때문에 참 속상했지. 근데 힘든 일 안 해본 너를 빨리 적응시키고 강해지게 하려다 보니까 엄마가 좀 모질게 대했어. 미안하다 내 딸. 에이 아니에요. 엄마, 나 솔직히 서운은 했는데 그래도 엄마 마음 다 알지.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 내 딸 앞으로 더 잘 헤쳐나가 보자. 이 엄마가 많이 도와줄게. 한이 많이 맺혀있는 엄마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엄마는 그날 이후로 식당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면서 월급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부족하게 해주지 말라며 때때로 돈을 주시면서 저희의 생계를 남편 대신해서 잘 지켜주셨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똑같이 겪고 있고 알고 있는 시댁 쪽에서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는 그쪽에서 완전히 나쁜 년이었습니다. 그날 병원으로 제가 놀라 달려갔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진정을 한 이후에 일단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시댁에 가장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때 한참을 병원에서 이것저것 처리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저의 머리끄댕이를 잡는 2차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 놔주세요. 저는 뒤에서 갑자기 저의 머리채를 확 잡는 존재로 인해 놀라 소리쳤고 그 존재는 놀랍게도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오만한 것이 쓸데없는 년.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지? 네가 얼마나 집에서 아내 구실을 못하면 남자가 밖에 나가 술 처마시고 저런 사고를 치냐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는 저 때문에 본인 아들이 사고를 친 거라고 하면서 저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때 병원 관계자들이 시어머니를 말려서 겨우 떼어냈어요.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 거기에 반박할 힘을 다 잃고 있던 저는 그냥 죄송하다며 상황만 마무리하고는
시어머니를 진정시켜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로도 온갖 갖은 핍박이 다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저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한 소리를 늘어놓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합의가 안 됐을 시기에는 이런 전화도 했었어요. 야, 이 망할 년아. 내 아들 당장 합의 안 시켜? 너 때문에 저렇게 됐으면 깜빡 못 가게 절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을 내가 얼마나 곱게 키워왔는데. 기다려보세요, 어머님. 저도 할 만큼 다 하고 있으니까 제발 그만 좀 전화하시라고요. 하도 전화를 해서 저한테 폭언을 하는 시어머니를 참다 못 참고 저는 나중에는 아예 전화기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집까지 팔아넘긴 뒤에 남편이 3년간의 복역 생활에 들어가고 저희 집은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을 때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이닥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 출소하면 이런 데서 어떻게 살라고 이따위 집을 구해? 이게 사람 사는 집이니? 귀신 안 나오면 다행이겠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 정도 돈 끌어모아 합의해서 그 사람 3년 선고 받은 거예요. 앞으로 돈 벌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머, 너 지금 말대꾸 한 거니? 우리 아들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집 이사가. 이딴 집으로 팔들이게 하기만 해. 시어머니는 가슴에 비수 꽂히는 말만 내뱉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쌀 한 톨도 챙겨주지 않으면서 잔소리만 해댔어요. 결국에는 남편이 출소하는 날까지 비난만 받았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3년 뒤만 바라보며 남편이 나오면 그나마 이 삶이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악착같이 버텼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너무나도 큰 기대이자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출소를 했지만 1년간을 직장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친정에서 벌어오는 돈으로만 계속해서 내 식구가 먹으면서 지냈죠. 제가 늘 남편에게 일자리라도 구하라고 하면 남편은 같은 핑계만 댔습니다. 여보, 이러고 집에 한량처럼만 있지 말고 일 좀 구해봐, 제발. 아, 기다려봐. 나도 구하고 있다니까. 근데 교도소 갔던 놈을 누가 써주냐 말이야. 나도 아주 힘들어. 그러니까 가만 좀 냅둬. 남편은 이런 식이었어요. 사람 죽인 범죄자를 어디에서도 안 써준다는 말뿐이었죠. 하지만 본인도 힘들어 죽겠다는 남편의 말과는 달리 남편은 오히려 때깔이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일구하러 나간다는 말로 늘 외출을 하던 남편은 좋은 옷을 밖에서 사입고 얼굴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궁금하던 찰나에 금방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날도 집에 들어온 남편은 손에 옷가지를 몇 개 들고 있었고 저는 어디에서 쇼핑을 했냐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또 옷 샀어? 당신 대체 무슨 돈이야? 어디서 나서 자꾸 이런 사치를 부려? 아, 돈 없으면 옷도 못 사? 그냥 좀 돈이 생겨서 샀어. 말도 안 돼. 웃기지 마. 돈이 어디 있어서 산 거냐고. 친구가 힘들게 산다고 좀 사줬어. 이 사람이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저는 친구가 사줬다는 남편의 말이 미심쩍었습니다. 남편은 친구가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때깔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있을 때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출소하고 나서 가끔씩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었습니다. 출소 전에는 무조건 방 한 칸은 있는 집으로 이사 가야 한다는 어머니의 잔소리에 저는 겨우겨우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반지하에 있는 방 2칸짜리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그 반지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사나 하며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고 있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예, 저녁하니? 오늘은 뭐해? 우리 아들 잘 먹여라. 요즘 일 구한다고 계속 밖에 돌아다니는 모양인데 잘 먹어야 힘내서 일을 할 거 아니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집에서 꼬박꼬박 밥 다 해서 먹이고 있으니까요. 그래, 그래야지. 그런데 우리 아들은 어디 있니? 방에 들어가서 TV 보고 있을 거예요. 들어가 보셔요.
어머니는 오자마자 잔소리를 늘어놓고는 밥 차리는 것도 도와주지 않고 안방에 들어가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식사 준비가 거의 끝날 때쯤에 식사를 하려고 부르기 위해 안방으로 다가갔고 거기에서 어이없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방문을 열려고 할 때쯤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문 밖으로 그대로 들려왔어요. 방음이 전혀 되지 않는 나무 문이었기 때문에 정말 생생하게 다 들렸습니다. 아들, 100만 원 보내준 거 벌써 다 썼어? 아니, 어디에 쓰길래 그렇게 빨리 써? 그냥 친구들이랑 밖에서 술 마시고 하다 보면 다 쓰지. 100만 원이 어디 큰 돈이야? 금방 쓴다고 그런 건. 아유, 참, 그래도 아껴 쓰지. 그래도 매달 그 돈 보내주니까 좋지. 그 돈 절대로 어디 다른 데 쓰지 말고 꼭 우리 아들만 써.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3년 동안. 어차피 제가 일하고 있으니까 너는 당분간 너만 생각하고 충분히 놀아. 알았지? 걱정하지 마. 그러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옷 하나 살 때마다 어디서 옷을 산 거냐고 어찌나 쏘아붙이는지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아주.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오로지 본인 아들만을 위해서 100만 원씩을 남편에게 보내고 있었고 남편은 그 받은 돈으로 제 자식들에게 한 푼도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탕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는 기가 차기도 하고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해 방으로 들어가서 바로 따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손자들은 안 보이세요? 쟤들 어릴 때 지 아빠 깜빵 들어가고 주변에서 얼마나 모진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 어린 것들은 보이지도 않고 어머니는 본인 아들만 보이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실 수가 있어요?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요. 아니 왜 그러냐? 내가 내 아들한테 용돈 주고 한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 자식이야 네가 알아서 키워야지. 나도 내 자식 내가 다 알아서 키운 거야. 이게 분수도 모르는 게 어디서 따지길. 진짜 양심도 없으신 분이네요. 그럼 본인 아들 끝까지 어머니가 책임지세요. 다시 데려가시라고요. 저는 그날 너무 화가 나 제가 차려놓은 밥들을 전부 다 싱크대에 버려버리고는 애들만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정말 비상금으로 모아뒀던 돈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돈 아낀다며 맛있는 것도 못 사 먹인 우리 애들 외식시켜 주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때 아주 많이 어렸기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좋다며 밥을 먹었고 저는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과의 외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친정으로 들어가자고 왔었어요. 그 뒤로 남편은 조금은 양심이 찔렸는지 밖에서 노가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건가 싶었지만 그 노가다도 성실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을 때 내킬 때만 나가서 일하는 수준이었어요. 집에는 하등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댁에서도 여전히 그 돈을 받고 있는 듯 했죠. 저는 그날 이후로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량 같은 인간이라도 우리 애들한테 아빠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꾸역꾸역 붙어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참 길었네요. 그러다가 저에게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추운 겨울에 친정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저는 남편이 병원에 갔다고 한 날보다도 더 눈이 캄캄해진 채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도 경과를 지켜봐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엄마는 뇌병변장애 2급을 판정받아서 그 뒤로 장애인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도 말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참 가관도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 장애 2급 판정받았어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좀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어쩐다니. 고생 많이 하겠는데. 근데 그건 그렇고, 여보, 보험금 좀 나오겠는데? 여보, 그걸로 우리 집 이사 좀 가자. 아주 방이 좁고 껴서 못 살겠다니까. 어머, 그러면 되겠다. 요즘은 보험금도 잘 나오던데. 이 둘은 놀랍게도 보험금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람 이기적인 거 어디 안 간다는 생각을 하며 큰 소리 쳤습니다. 진짜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들이네요. 우리 엄마 보험금은 꿈도 꾸지 마세요. 절대로 두 사람한테 안 쓸 거니까. 그리고 저는 애들 데리고 엄마 집에서 들어가서 살 테니까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가 챙기세요.
저는 이렇게만 해버리고는 곧장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엄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처녀 때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살던 집이라 좀 비좁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과 시모 없는 곳에서 지내는 게 참 평화로웠습니다. 때때로 친정집으로 찾아와서 또 행패를 부리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저희 엄마한테만 집중하면서 간호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간병인이라는 직업을 동사무소에서 알려주면서 저 역시도 엄마도 케어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고 하기에 직업을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의 성향에도 잘 맞아서 저는 저희 엄마도 간병을 하고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의 간병을 도우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계를 또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가정도 돌보며 간병인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시댁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모가 빗길에 운전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정차해 있던 트럭을 들이받아 사고를 당하고 마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은 없었지만 하반신이 마비되어 당분간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이번에도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아 남편의 동생인 도련님에게 연락이 갔고 그 도련님은 가까이 사는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였죠. 하지만 아들만 둘인 집안의 도련님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장가를 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간병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저만 그래도 인간도리는 한다고 병원으로 찾아갔고 남편은 시모가 있는 병원으로는 찾아가지도 않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가족들의 병문안을 거의 받지 못하고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간 시모를 그날도 제가 모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딱 거기까지만 할 생각이었어요. 남편에게 다 시킬 생각이었죠. 어차피 하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남편은 저에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 간병인 자격이 있으니까 당신이 우리 어머님 모셔. 그래도 당신 시어머니인데 사람 도리는 해야지. 뭐라고? 이 망할 인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 우리 엄마 쓰러졌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했어? 나 몰라라 했잖아. 근데 나보고 당신 어머니 간병을 하라고? 야, 너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고 무시하는 거니? 당분간 재활치료 받으려면 병원도 다녀야 하고 이것저것 생활하다 보면 힘드니까 네가 좀 이제부터 있어줘야겠다. 며느리 좋다는 게 뭐니? 네? 도대체 제가 왜요?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야비하고 양심이 없는 건 모두 다 똑같으세요? 저는 못하니까 돈 주고 간병인을 구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세요. 나는 당신 엄마 간병인 못하니까 당신이 당신 엄마 보호자니까 당신이 해. 나는 장애인 간병 못해. 당신 장모님한테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엄마 좀 간병해. 난 못해. 남편은 거침없이 말을 내뱉었고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엄마 보고 장애 있는 사람 간병 못한다고?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을 잘못 키웠어. 당장 때려쳐. 그만두라고. 나도 너 같은 새끼에 더 키울 생각 없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날은 결국 가족 간의 싸움으로 번졌고 저는 이 둘과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 집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싸우다 말고 집 밖으로 나오는 저에게 잔뜩 흥분을 하며 따라 나왔어요. 어디가? 우리 엄마 간병하고 가라고. 어? 내가 왜? 절대 안 해. 네가 해, 이 나쁜 새끼야. 저는 끝까지 저를 물고 늘어지는 남편에게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람이 양심이 없을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우리 엄마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보험금부터 찾는 놈이 자기 엄마 다리 못 쓰게 됐다고 저보고 간병하라는 게 말이 될 소린가요? 생각할수록 열이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 저렇게 누워있어도 한 번이라도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어머님 안부 전화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내게 모든 걸 맡기려고 하니 그 순간부터는 도저히 이 사람이랑은 같이 못 살겠다. 이제는 갈라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 때문에 그동안 참고 살았던 세월이 너무나도 허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집에 가서 우리 친정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애들도 다 커서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는 면목이 없지만
엄마 좀 이해해다오. 나 진짜 너네 아빠한테 아주 질려버렸어. 아이들은 저의 말을 듣더니 본인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간에게 아이들은 아빠라는 사람에게 애정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아빠를 안 보는 게 속이 편하다고 하는 애들이었죠. 그래도 저는 그래도 아빠 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너희 아빠니까 존중하라고 애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날만큼은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들이 그날로 그 자리에서 제 아빠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아빠, 다시는 우리 엄마 찾지 마세요. 같이 안 살 거니까 아빠가 할머니 혼자 다 책임지고 간병하시라고요. 우리 절대로 찾지 마세요. 첫째 아들이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고 저는 놀라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얘기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엄마, 이제 절대 아빠 찾지 마. 아빠랑 이혼해. 솔직히 그동안 우리도 엄마 생각해서 아빠 그냥 봤던 건데 이제는 싫어요. 우리도 아빠 같은 사람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러니까 이혼해요. 우리 생각 말고 엄마 편하게 사시란 말이에요. 저는 아들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임감이라는 무게를 아들이 많이 덜어주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과 더는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으로 저는 이혼을 요구했고 마지막으로 그 집으로 찾아가 이혼 서류를 던져버리고는 나왔어요. 여보, 이렇게 이혼하는 게 어딨어? 우리 애들 좀 보여줘. 웃기지 마. 너한테 자식이 있기는 하니? 절대로 찾지 마. 나도 찾지 말고. 야! 이 미친 것이 어디가?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도 없네요. 당신의 그 소중한 아들한테 어디 한번 간병받으며 평생 살아보세요. 저는 다리가 불편해서 침대에 나오지도 못하는 시어머니에게 소리친 뒤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남편도 외면하고 그대로 나왔어요. 그 뒤로 남편은 계속해서 그 시댁에서 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저희 친정엄마와 지내면서 살고 있어요. 왜 진작에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0살이 넘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시집을 갔던 저는 모든 세월을 다 힘들지만 살았어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남편을 감방에 보내고 아이들 홀로 키우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온갖 시모의 핍박을 받는 것 또한 저한테는 너무나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끔찍했던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난 것 같아 만족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제가 잘 모시고 있고요. 지금은 저의 이 삶에 집중하며 아이들과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하는 간병 일을 하며 간병인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며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남은 인생은 돈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제 손길이 필요한 분이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크고 작은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 힘들기만 하진 않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저를 향해 웃어주고 어깨를 주물러줄 때 행복은 그 힘든 고통 속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며 또 하루하루 좋은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족분들과 따뜻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이 제일인 거 아시죠?